위스키를 미리 마시고 얼굴이 붉어진 부스, 암살범, 그 부스가 특등석에 올라가게 됩니다. 복도문을 밀고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문을 잠가 버리고요. 그리고 상황을 엿보다가 소리 없이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서 바로 뒤에서 대린저 권총을 링컨 머리에 겨누고 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 실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유명한 인사들의 사인을 밝혀보는 그때 그 사인. 오늘의 주인공은 국가 원수로서의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준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의 사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링컨 대통령은 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건국된 지 100년도 안 됐을 때인 1860년 제1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요. 최강 미국을 만드는데 또 민주화, 연합 이런 거에 초석을 다진, 우리가 딱 링컨 대통령 그러면 노예제 반대, 이거를 이제 실현한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죠. 만약에 흑인이 사람이 아니라면 자치의 원칙에 맡겨도 되지만, 흑인이 인간이라면 그들의 권리를 막는 것 자체가 자치 원칙을 파괴한다는 연설 이런 걸 본다 그러면 대단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에 누구나 다 당연히 경제적 이득을 위해 쓰고, 아예 좀 안 좋은 것 같지만 우리들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예제를 옹호했던 시기인데, 이런 명확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대단한데, 문제는 이런 생각 때문에 낙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회적으로 팽배한 그런 시대에도 이런 연설을 하고 낙선을 그냥 감수했다는 점에서 저는 그 점에서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시대에 신문에서는 이런 글을 실었다고 그래요. 에이브러함 링컨은 일리노이주에서 출마한 정치인 중 가장 불운한 사람이다. 사실 링컨은 10번 출마해서 7번 낙선했고, 그렇지만 도전하는 자에게 기회가 있다. 불별의 진리죠. 전당대회 모든 이 출마를 해서 모든 강력한 후보들을 이겨내고 또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게 됩니다. 아마도 그의 서민적 이미지, 그리고 그의 올바른 신념, 그리고 이걸 꾸준히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이것들이 아마 깊은, 처음에 혀에 굴리는 달달한 말을 하는 정치인들도 있었겠지만, 이게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신념을 지켜다 보면 사람들이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흑인 노예 문제가 점차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던 1860년 제1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됩니다. 이때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에 이제 해방론자였던 링컨 대통령이 당선되자 사회적으로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USA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니까 미국 역사를 보면 동부에서 시작해서 이제 독립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쭉 서부 쪽으로 밀고 들어오죠. 그래서 루이지애나 그 가운데 엄청 큰 땅을 프랑스에게 사고, 또 멕시코와의 전쟁을 통해서 텍사스라든지 이런 아리조나라든지 이런 데를 하고, 또 독립 자치국이었던 여러 가지 서부의 북쪽에 있던 주들을 합병하면서 지금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된 건데, 이때 당시에 너무 심각하니까 남부 7개 주가 연방에서 탈퇴하고, 이로 인해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링컨 대통령은 1863년 1월 1일 노예 해방 선언문을 공표합니다. 그리고 전쟁 중이었던 1863년 11월 19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는데요. To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위대한 연설. 이거 이외에도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도 기억나고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도 한때 외우는 게 열풍이었죠. 그 정도로 대단한 연설이 있는데, 아마 일반 대중에게 가장 유명한 연설은 링컨의 대통령의 연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1년 5개월 후에 56세 나이로 갑작스럽게 링컨 대통령이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 원인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다시피 총에 의한 사망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죽음은 그의 업적과도 맞닿아 있는데, 그 죽음을 얘기하려면 링컨 대통령의 삶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도 1809년 2월 12일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링컨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집이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미국에서 제가 그 유적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헛간처럼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눈 비바람을 고스란히 견뎌내야 했던 나무로 그냥 얼기설기 지은 집이고요. 근데 이제 링컨 대통령은 너무 어려운 집안이라 정규 교육을 거의 못 받았다고 합니다. 정규 교육은 모두 합쳐서 한 12개월 정도만 받고, 그래서 글을 읽게 된 게 놀랍지만 15살, 중3 때 처음 이제 영어, 우리로 따지면 정말 이제 막 집이 너무 어려우니까 집안일 도우고 막 이러다가 학교는 딱 1년 정도 다녔고, 근데 글을 처음 읽은 게 중3 나이 때쯤이다. 근데 재밌는 건 읽을 수 있는 것까지는 어떻게 배웠는데 이 쓰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읽고 쓰는 게,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니까 당연히 읽고 쓰는 게 함께 가니까. 근데 이제 링컨 글을 읽을 수는 있었는데 쓰지는 못했다고 그랬고요. 그럼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죠. 야, 그러면 이렇게 아무리 미국이지만 어떻게 대통령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포기했으면 그냥 어쩌면 아버지처럼 그냥 가난한 사냥꾼으로 일생을 마칠 수도 있는데, 배움에 대한 열의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가난해서 학교는 못 다니지만 또 책을 살 수는 없지만 책을 또 빌릴 수는 있잖아요. 또 빌려준 사람들이 있겠죠. 또 독서광,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대요. 이후 문학 모임에 이제 가입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아마 링컨 대통령도 그 당시에 자발적인, 물론 그렇게 막 잘 거쳐준 시설은 아니었겠지만 독서 모임에 가서 막 논쟁을 벌이다 보는데, 근데 링컨은 놀랍게 말하는데 재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비교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지만 히틀러 같은 경우도 연설에 동네 아저씨처럼 얘기하는데 흡인력이 어마어마했다잖아요. 근데 링컨은 또 그와는 다른 차원의 굉장한 연설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링컨이 이런 뭐 동업자와 식료품점을 또 열면서 여기서 또 미래를 바꿀 또 우연이 생기는데요. 어떤 이주자가 가게에 와서 잡동사니를 팔아달라고 해요. 근데 링컨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팔아줬는데요. 그 잡동사니가 책이긴 책인데 무슨 책일까요? 네, 법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연이죠. 링컨은 활자 중독이잖아요. 늦게 배운 만큼 배움에 대한 열망이 컸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4권을 읽고 법전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냐? 변호사가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집에 많은 책이 법전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읽고 별로 그닥 뭐 법대를 가고 싶다는 생각은 저는 안 했었는데 링컨은 아마 적성에 맞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링컨이 빠져있던 또 앤 러틀리지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약속을 하게 되는 거야. 자, 이제 내가 변호사가 될 거야. 사랑하는 여자와 약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진짜 돼야 되는 거야.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그 남자한테 좀 그런 원동력이 있어요. 뭔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 여성에게 뭔가 올인하게 되면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미친 듯이 공부를 한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회고하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라고 그래요. 왜? 공부하고 또 연인인 앤 커틀리지와 또 사랑을 또 속삭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행복은 항상 회방꾼이 있죠. 너무 짧았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그 22세였던 앤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어떤 병이었냐면 제가 식중독일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티푸스, 살모넬라 타이피라는 미생물이 관여를 해서 걸리는 장티푸스에 걸린 거예요. 지금 같으면 어땠을까요? 뭐 얼음찜질, 열을 내려주고 일단 항생제, 살모넬라인 거 아니면 항생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액 좀 차가운 거 맞고 또 해열 진통제 먹고 병원에서 잘 휴식을 취하면 당시 19세기 초반에는 물론 항생제도 없었죠, 당연히. 그래서 결국 애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요. 그것도 젊은 시기에. 어땠을까요? 링컨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요. 당시 동네 사람들이 모두 그를 걱정하고 야, 이러다가 미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했다고 해요.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당연히 마음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앤이 죽은 5년 후인 1840년 일리노이주 의원 4선에 출마했을 때 당시 그는 또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또 당시에 또 앤 러틀리지가 떠난 다음에 마냥 혼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약혼을 하긴 했어요, 다른 여자와. 근데 이제 또 파혼을 했다가 도덕적 차원에서 결국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1850년 3살 된 아들이 결핵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사망을 했고요. 가장 자신과 닮은 아들 윌리는 1862년 11살 나이로 또 장테푸스로 사망하게 됩니다. 가장 사랑했던 여성과 또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모두 장테푸스로 사망했다. 또 게다가 남북전쟁의 삼상은 그를 더욱 힘겹게 했습니다. 전투가 진행되는 동안 링컨에게 메시지를 받아서 보내려고 했던 전쟁부의 한 전신기사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1만 3천 명이 넘는 장병이 전사한 걸 알았을 때 그 참화는 링컨을 짓뭉개 버린 것 같았다. 그는 오랫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1863년 그 겨울 내내 우울하고 풀이 죽어 있었다. 그는 많은 죽음이 자기 책임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다양한 치료법을 찾았다고 해요. 지금 같으면 개인정신치료와 아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약물 치료도 했을 텐데 이제 이때는 그런 약이 개발되지 않으니까 수은 아시죠? 수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수은이 아직까지 만병통치 약간 은색이고 약간 신비로우니까 수은이 섞인 블루메스라는 약을 복용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뭐 당연히 이 약을 누가 먹겠냐마는 그래서 이걸 처방했다고 해요. 그래서 수은이 이제 장기적으로 먹으면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독성, 신경 독성이 있죠. 그래서 안 좋은 건 분명한데 약이 없었으니 그렇겠죠. 그렇다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수장이 되어서 또 내전에 휩싸인 나라를 그리고 지휘하고 또 연설문을 쓰고 노예제 폐지를 한결같이 고수하면서 효율적인 일처리 능력을 보이는 게 가능했을까요? 우울증의 특징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울하면 365일 누워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이제 그런 시기가 있고요. 또 그러지 않을 때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고 이게 왔다 갔다 이게 원래 플럭추에이션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도 있어요. 링컨이 이제 우울증 말고도 또 질병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마르팡 증후군이라고 피부가 있으면 피부 아래 지방 말고요. 이렇게 물컹물컹한 조직 있잖아요. 그런 거를 커넥티브 티슈, 결체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이 결체 조직에 콜라겐이라고 있어요. 콜라겐 다 아시죠? 콜라겐의 어떤 구성 성분에 영향을 끼치는 유전적 질환이에요.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일단 키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키 큰 사람 중에 유명하신 분이 뭐 여러 명 있지만 마르팡 증후군이라고 알려진 분이 한기범 선수. 근데 이 뭐 키 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주 빼쩍 마르고 아주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길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대동맥에도 되게 얇아요. 근데 여기에도 콜라겐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냐? 대동맥이 찢어지는 병이 이분들한테 생겨요. 결론적으로는 조기 사망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뭐 눈에 백내장이라든지 다른 질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대동맥 관리를만 잘하면 사실은 뭐 기대 수명 가까이 사실 수 있는 질환이죠. 이 링컨도 마판 증후군이라는 풍문이 있어요. 이게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링컨 대통령이 사망하게 된 게 그러면 우울증이나 마르팡 증후군이냐?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에 의한 거니까 암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컨을 그러면 저격한 사람은 누구냐? 존 윌커스 부스라는 남부 출신 인기 배우였습니다. 남부 출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이유는 패배했잖아요. 남부 연합군이 패배하고 꽤 오랫동안 남부인들에게 자존심의 상처, 물론 지금은 잘 통합돼서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전 미국인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남부에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뭐 특별히 북부와 남부, 차라리 동부와 서부가 서로 약간 재밌게 서로 디스하는 건 봤는데, 근데 이제 이 존 윌커스 부스는 로미오 역을 맡을 정도로 천성적으로 엄청난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뭐 미남이고 뭐 잘생기고 이러니까 여성 팬들도 많고요. 좀 잘생겼죠. 그래서 그가 공연하는 극장 앞에는 그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여성 팬들이 거리를 가득 메울 정도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이돌이죠. 아이돌. 캐대헌의 아이돌, 저승사자. 그렇죠? 그런데 그가 왜 링컨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을까요? 처음부터 암살을 계획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납치를 계획했고, 또 이 사람이 좀 의외로 어떤 정치적 명성에
목마른 인물이었고요. 남부 출신이다 보니까 노예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링컨을 납치해서 남군을 다시 부활해서 조건을 야 이거 포기해라. 다시 리버스 시켜갖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다시 남부가 흥하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할고 그 공로는 내가 이걸 납치해서 다시 노예제를 하고 이런 흑인들을 우리 인간 같지도 않은 흑인들을 다시 우리가 노예로 쓰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망상을 가진 거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 뭐 망상 뭐 말도 안 되는 건 한데 근데 이런 망상을 가졌는데 위험하게 진짜 실행을 한 거야. 3월 17일 부스는 링컨 대통령이 미국 육군병원에서 연극 공연을 관람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링컨을 납치하려고 했지만 링컨의 일정이 변경이 돼서 실패해요. 그런데 4월 10일 남군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북군에 항복하게 돼요. 이때 이제 전쟁이 끝난 거야, 사실은. 그래서 부스는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 없애야겠다, 대통령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1865년 4월 14일 부활절을 앞둔 금요일이었습니다. 봄이지만 다소 쌀쌀하고 흐린 날이었는데요. 부스는 자신에게 온 편지를 받으러 포드극장에 갔다가 링컨 대통령이 그 포드극장의 특등석을 예약한 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무대 담당자를 매수해서 자신이 들어온 것을 볼 수 없는 위치, 그리고 또 특등석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의자를 준비합니다. 대통령은 특등석을 예매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은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자리의 의자에 자신의 자리를 의자를 마련한 거죠. 결국은 의자 뒤에 있는 안으로 통하는 문에 작은 구멍을 뚫고 대통령이 앉게 될 자리로 이어지는 문 뒤 벽에 표시를 해두고 때를 기다리게 된 거예요. 링컨 대통령은 드디어 이제 포드극장에 9시 20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메리 링컨 말에 의하면 이날 링컨이 정말 마음이 홀가분한 거야. 전쟁 끝났죠? 이제 즐거운 연극을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밤 10시가 되자 한 배우가 웃기는 대사를 하면서 무대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5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위스키를 미리 마시고 얼굴이 붉어진 부스, 암살범, 그 부스가 특등석에 올라가게 됩니다. 당연히 대통령 경호원이 당신 뭐야? 하고 제지를 했겠죠. 근데 대통령께서 자신을 보고 싶어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대통령님 누가 이 사람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듣지 않고 복도문을 밀고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문을 잠가 버리고요. 그래서 상황을 엿보다가 소리 없이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서 바로 뒤에서 대린저 권총을 링컨 머리에 겨누고 쏘게 됩니다. 옆에 있던 다른 레스본 소령이라는 분이 이제 약간 호위 같이 있던 분이 있었는데 저지하려고 그랬는데 권총을 또 쏴요. 그래서 피했는데 이제 칼을 또 꺼내들고 그 레스본 소령이라는 분의 왼팔을 여러 차례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니까 또 가슴을 한 번 더 찌르게 되고 결국은 칼을 든 채 아래로 뛰어내리게 됩니다. 레스본 소령은 넘어지면서도 저 살인범을 잡아라 이렇게 소리를 쳤고 결국은 극장 내 막 혼란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부스는 미리 대기시켜 놓은 말을 타고 말이라는 게 참 들으니까 좀 이상하죠. 1800년대요. 말을 타고 도망치게 됩니다. 링컨 대통령은 어떻게 됐냐? 머리에 총을 아마 이거 그림 보신 적 있을 거야. 뒤에서 문 이렇게 딱 열고 들어와서 문에서 뒤에서 머리를 대고 대통령은 전혀 몰랐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케네디 대통령은 또 많이 보셨겠지만 뚜껑 열린 차에서 오픈카에서 막 손을 올다가 맞았는데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은 앞으로 쓰러졌겠죠. 그래서 극장 관객으로 또 의사들이 여기 뭐 의사 선생님 없으니까 이러니까 막 의사들이 달려왔겠죠. 그래서 상처가 치명적인 걸 알아채리고 백악관까지 의사가 있는데 갈 수 없다 판단해갖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콘크리트가 아니잖아요. 시멘트 바닥도 아니고 막 울퉁불퉁한 마차 타고 가야 되니까 이러면 또 막 흔들흔들하다 보면 또 머리에 더 큰 충격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병사 2명을 빨리 오라고 그래서 링컨의 어깨를 또 다른 2명의 병사는 링컨의 다리를 잡고 극장 밖으로 나와서 길 건너에 하숙집까지 옮기게 됩니다. 몸이 약한 사람이었으면 아마 머리를 맞아서 즉사를 했을 거라고 다들 생각했겠지만 이분은 키도 크고 강인한 사람이어서 천천히 신음을 내면서 여전히 살아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9시간이 지난 1865년 4월 15일 오전 7시 22분, 밤 10시가 넘어서 이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살아 있었던 거죠. 드디어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비서관에 따르면 형언할 수 없는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얼굴은 지쳤지만 온화한 얼굴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돌아가셨으면 얼굴에 고통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머리를 맞고 9시간 가까이 살아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뇌에서 보상으로 도파민, 세로토닌 두 개들이 좀 다르잖아요. 도파민이 좀 즉각적이고 세로토닌은 조금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건데 그게 쏟아져 나오면서 아마 평안한 얼굴로 큰 고통 없이, 물론 고통이 있었겠죠, 처음에 맞았을 때. 근데 돌아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링컨은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부검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도 부검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검 안 해요. 그 마치 예우처럼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부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이런 중요한 인물일수록 역사적으로 영원히 혹시 끊임없는 루머와 끊임없는 뭔가 흑색 여러 가지 소문이 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이 하는데 이건 진짜 실시를 했습니다. 부검 전 링컨의 얼굴에는 이렇게 반점 같은 게 눈 같은 데 있었어요. 이게 뭐냐? 왜 눈에 멍이 있어요? 뒤에서 맞았는데 머리뼈 아래로 피가 흘러내리면서 이게 여기가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어디가 부어요? 라면 먹고 자면 눈덩이가 붙죠. 여기가 이걸 만져보세요. 눈가 주름이 가장 먼저 생기죠. 왜 그러냐면 이 아래 뭐가 없어요. 피부만 있어요. 그러니까 위 아래 뭐 콜라겐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이제 물이 잘 고이는데 피도 잘 고여요. 그래서 머리로 총 맞는 경우에 눈에 피가 고여서 이런 거를 라쿤, 미국 너구리 눈이라고 해요. 라쿤 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 뒤쪽 중앙선이 약간 왼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총알이 뇌의 중심을 거의 직접 통과해서 박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대렌저 권총이 지금 55mm 뭐 이런 권총들은 지금 뭐 콜트 권총 이런 거 유명한 권총들은 관통하는데 이게 옛날 거라, 옛날 권총이라 총알이 머리에 박힌 거죠. 이런 거를 맹관 총창이라고 합니다. 또는 맹관 총상. 지금이면 어떠냐? 아마 어디를 가셔도 아마 돌아가셨을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러면 그 뒷이야기 궁금하시죠? 링컨을 결론적으로는 시해한 부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남부의 영웅이 될 거라 생각했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은 졌으니까 우리 남부연합이 패배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그 자존심을 세웠다. 내가 링컨을 죽여서 이럴 거라고 기대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도망자 신세로 전전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사망한 지 11일 후인 4월 26일 헛간에서 연방 육군 병력에 의해서 체포되게 됩니다. 항복을 거부하고 저항하다가 총을 맞아서 총알이 목을 관통해서 4번과 5번 사이에 척수가 절단되고 전신이 마비된 상태로 있었는데 총알이 튀기면서 헛간에 불이 났고 또 불 속에서 꺼내진 뒤에 화상을 온몸에 입었는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계속 막 있는데 그때는 진통제가 없죠. 그리고 아마 이들을 체포한 사람들이 안 아프게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고통 속에 신음하다 죽게 내버려뒀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장례식엔 그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서 10시간씩 사람들이 기다렸고요. 밤낮으로 장례식장에 오는 왕복 열차가 운행이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가 죽었다고 그를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그에 대한 추모 열기가 엄청났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가장 대통령이란 직위 중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하나이고 또 그의 명언, 제가 영어 발음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If I only had an hour to chop down a tree, I would spend the first 45 minutes sharpening my axe. 나무 베는데 1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쓰겠다. 이건 어떤 뜻이에요? 큰 뜻을 이루기 위해 그만큼 수많은 노력과 힘겨운 시간들을 버텨내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즐거운 일보다는 슬프고 어쩌면 또 지겨운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항상 많을 거예요. 또는 힘든 일이. 그렇지만 또 이런 일들을 견뎌내고
자신이 어떤 원하는 바를 위해서 부지런히 갈고 또 노력을 한다면 또 언젠가 자신의 분명한 소신과 또 소중한 어떤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게 꼭 뭐 대의 우리 뭐 노예제 폐지처럼 엄청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개개인으로는 작은 소망일 수도 있지만 항상 준비하고 열망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